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계기를 갖다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참 잘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선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거 시작서부터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얼마만큼 좀 자기의 표를 모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예상한 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2년 선거에 비해서 1.6%를 더 얻어가지고 49.4%, 그리고 과반수를 못 미치는 데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준석 저희 후보께서 8.3%인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신당은 지금 창당이 된 지가 불과 1년 조금 더 넘는 이런 시기인데, 작년에 총선에서 그래도 참 어느 정도 3% 정도의 득표를 해가지고서 소위 본인은 동탄에서 직접으로 당선됐고 두 분의 비례대표를 둔 3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생 정당이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득표를 갖는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대선에서 좀 더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8%가 넘는 이 득표를 했다는 것은 나는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할 거는, 이번 선거가 소위 계엄 선포와 탄핵에 대한 심판의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김문수 후보에게 간 41.15%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받은 표의 반 정도 가까이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위 비호감에 갖는 유권자들이 그리 갔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비호감도를 가졌던 그 표가 왜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는 옮겨지지 않고 전부 다 소위 김문수 후보에 갔느냐. 이거를 소위 개혁신당 쪽에서는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신당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의 양태를 보면은 표를 주는 사람은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별로 표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과거에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패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2년 반 동안 한 게 뭐예요?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뭐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기를 지난 2년 반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지금 국민의힘, 과거에는 소위 새누리당, 이게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받는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에 걸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냉철한 반성이 없어요. 우리들이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은 50대, 40대가 결정적으로 반 국민의힘의 투표 성향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대, 40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세대인데 이 사람들로부터의 소위 배척을 받고서 과연 국정을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나이가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40대, 50대가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냉철한 소위 평가를 해야만이 다시 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뭐 조치를 취할 수준인데 아직도 그런 걸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신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개혁신당이 무엇을 어떻게 차근차근 소위 준비를 해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소위 정당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의 소위 변화하는 의식을 과연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느냐 이에 따라서 아마 지지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참 어느 정도 성과 있게 치르고 그러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 총선이 비교적 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집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5년 후에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른 걸 떠나서 정당은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국민의 변화의 모습에 정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만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개혁신당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갖다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준석 씨가 보수의 군민정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수의 군민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작년 총선에서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 보수 세력의 파산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이라고 할 때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적 지식인을 합쳐서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구명정 역할로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보수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령 편을 썼다고 봐야 되니까 보수 후보는 아니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큰 짐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 득표만 해도 선방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를 넘었으니까 저는 잘 싸웠다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문명 건설의 주체 세력이었지만은 또한 두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그래서 보수 세력의 담론에서 안보 문제, 북핵 문제가 사실상 빠져버리고 이권 투쟁에 집착하니까
좌파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한국 전용 정책을 밀고 감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지금 어휘력 부족, 문해력 부족, 교양의 몰락, 이게 결국 오늘날 한국 정치, 언론의 이 저질로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금 우리 김중일 선생이 프레젠테이션한 조사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반대한 보수의 38%가 이재명 지지, 김문수 지지 41, 이준석 지지가 19%밖에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누가 진짜 보수냐를 가리는 대결이었는데 이걸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졌습니다. 진짜 보수가 가짜 보수에게 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거 전략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준석 후보의 위치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처럼 대중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청계천에 출정식 연설을 한 30분 동안 했는데 그것은 우리 최근에 정계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설과 독창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김문수 41, 이준석 19%를 가지고 비난할 바는 아니지만은 하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특히 텔레비전 토론 때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주 타겟을 잘못 삼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판을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김문수, 이준석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과연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김문수 쪽에서 계속 스토킹 하듯이 단일화 하면서 또 기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단일화를 밀고 나가는데 왜 이걸 더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에 말려버렸느냐. 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주 타겟으로 한 어떤 전략적 실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진짜 보수가 누구냐. 한국의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하는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실속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저는 청와대로 복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로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고 그 이전에 한국 역사 속에서 남쪽으로 천도한 정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남북한 대결이 결국 평양과 서울의 정통성 싸움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낮췄느냐 높였느냐 저는 높였다고 봐요. 텔레비전 토론과 지지율 상승이 같이 왔습니다. 다만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무슨 카드로 과일을 2톤 산 걸 가지고 댁에서 코끼리 키우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좋았는데 그게 바로 젓가락 발언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서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 이재명 후보 보고 대만 사태가 났을 때 누구 편을 들겠느냐? 답하라. 이건 좀 무리한 질문 아니었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에서 단답을 요구한 것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아주 어른스러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변화가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46대 지금 21%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적으로 TK를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70대도 이탈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개혁신당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의 구명정 역할이 아니라 아예 가짜 보수를 격침시키는 보수의 의례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탄핵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이거 여론 구조에 큰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정도로 나누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딱 기준 하나를 꼽으라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다 대화가 돼요. 이것은 결국 상식과 비상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포를 보면은 보수, 진보, 중도에 걸쳐 있는데 이 사람들, 이분들이 대충 인구 비율로 60에서 한 70%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저는 바이틀 센터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있다. 이성이 통하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키우고 개혁신당이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147개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에서 8등입니다. 하마스 전쟁 나기 전에는 4등 했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원래 58등이었습니다. 어떤 GDP의 이런 통계, 평균수명 통계를 감안할 때 한국은 최소한 30등 돼야 되는데 그 차이를 저는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 보람, 욕심에서 나오는 행복감, 그리고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 사람들의 기회주의, 비겁함, 자주국방을 포기한 대신에 이권 투쟁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평불만, 이게 결국 불행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것도 앞으로 한국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김준일 선생이 지적했듯이 지금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개혁신당이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만 바라볼 거냐. 이 고령층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를 좀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뭐 국민의힘까지 안보 문제 이야기하면 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아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면은 북한에서는 막을 사람 없고 남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문제가 아닌 걸로 젖혀놓는다. 이게 과연 선거할 때 이걸 제대로 요리하면은 득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보까지 한국 역사의 정통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개혁신당의 아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그 관심사였는데 결국 넘지를 못했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갈아치기 위해서 당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분이 호감도가 쫙 올라가 버린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본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됐던 3차 토론에서 그 발언 이후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명하고 수비하는 쪽으로 틀어선 게 이제 10%를 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뭐 늘 하던 얘기입니다. 오늘 또 반복하는데, 요번에도 그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갈라치기 정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투표율의 요인인 건 맞아요. 그리고 특정
이렇게 소수 정당일 땐 갈라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땅땅땅땅. 왜냐, 갈라치기 한다라는 건 혐오하고 증오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강렬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 특정한 어떤 일정한 집단, 일정한 퍼센티지의 유권자들 결속할 수는 있거든요. 큰 정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작은 정당에서는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 표가 어딥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해왔고요. 그럼 보게 되니까 남성, 여성 갈라치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인 갈라치기래요. 노인들 무임승차하는 거 뭐 이런 거라 한다라든지. 그 세 번째가 장애인 갈라치기 하고, 김재섭 의원도 그런 발언, 법안 내지 마세요. 그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포퓰리즘적인 거고, 어떤 특정 계층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되게 많은 경우는 약간 좌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문제 해결을 못 하는 데 되면 좌절감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좌절감, 감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 거고, 그걸 표로 얻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인이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소수적 정당일 때는 그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일지 몰라도 보편 정당에서 커나가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단지 이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8%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왔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볼 때는 그 젊은 세대의 이유와 감정을 제대로 대변하는 후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세대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보수는 지금 7080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민주당은 이제 5060, 50에서 60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이 딱 절반이 됐습니다. 60세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 세대는 사실 산업화 세대잖아요. 근데 그 산업화 세대가 업적이 있고, 그들이 남긴 문제점들을 해소한 게 두 번째 이제 민주화 세력이고, 그게 이제 5060들이란 말이죠. 450, 60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정치적 민주화 했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경제적 민주화에서 어느 정도 복지 문제, 이런 걸. 그러니까 산업화가 남겨놓은, 급속한 산업화가 나온 독재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2030 세대는 이거 산업화 사회가 아니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거든요. 정보화 사회고 탈산업화, 산업화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민주화운동, 이거는 역사책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지, 이게 부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나오는 거고, 자기 치료할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요번 대선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합치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선거가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 보수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젠다라든지 이것도 다 보수가 됐습니다. 민주당 아젠다라든지, 몽땅 다 보수가 됐고, 젠더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진보적 의지가 완벽하게 실종됐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자칫 그렇게 좀 변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은 이 산업화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이걸 갖고 있고, 그들이 이번에 새로운 유권자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젊은 세대들의 욕망을 갖다 제대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포퓰리즘식으로 대변해가지고 저 노땅들한테 우리가 퍼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의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또 그 반사표를 얻으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수의 보수의 대안이 되고 싶으면은 지금 제3당이고 아주 작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국힘을 제쳐버리고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보편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쉽게 말하면 특정 정당, 생각해보세요. 지금 2030 여성들, 특히 여성 대표는 한 자리가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 예컨대 2030 남성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여성 혐오 사이트에 있는 그 사람들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아니, 유권자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요즘 보니까 투표율이 높아요. 이 사람들 몽땅 다 적으로 돌려놓고서 어떻게 보편 정당을 지향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힘에서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국힘이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저 사람들 변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도 원내 선거 딱 한 거 보니까, 저 당은 일단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표를 갖다 설사 또 예컨대 친한 개를 뽑거나 누구나 뽑으면 뭐 합니까? 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멀쩡하게 뽑은 대표 이준석 내쳤죠. 한동훈 내쳤죠. 김기현 앉혔다 또 내치고. 지금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이 그나마 개혁신당에게는 저당의 상태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난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봐요. 아예 제껴버리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 아유 저 당은 안 되는구나.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들어가서 그 국내 개혁적인 세력들하고 같이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70, 60, 70, 80이 갖고 있는 권력들 그다음에 TK 의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수도권 민심이고 이거 신경 안 쓰거든요. 공천으로 당선인 사람들이니까 민심이 굉장히 한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민심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뭘 뺏어오는 겁니까? 행위만을 뺏어가지고 당에서 정말 당을 갖다 개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뭡니까? 그런 생각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대 정당 구조 속에서 제3당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저도 한 20년 넘게 그런 당 지지해봤지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옵션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보수가 좀 갈라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TK 보수하고 이제 강남 보수가 좀 갈라진 거예요, 이게. 예, 강남 보수가 좀 갈라진 거고, 도보수가 또 뭘로 갈라졌냐면, 7080 보수하고 2030 보수가 갈라졌습니다. 7080 보수는 이제 뭐 안보, 이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2030들은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세대이고, 능력주의, 이런 예요. 능력주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신자유주의자들 그냥 타고난 신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세대라고는 이런 시장 완전 시장주의 그 보수하고 안보 보수하고 이거 또 정서의 골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붙이느냐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보수들도 어느 정도 전략 선택을 할 만한 여유는 그런 유연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헤게모니를 갖다 그들을 설득을 해서 접속을 해서 그들과 연락을 하고 연결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헤게모니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